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오늘도 가장 핫한 인물은 이종섭 호주 대사인 것 같습니다. 런종섭 도주 대사. 정치에서는요, 반복의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당 총재 시절에 아침에 출근할 때 이 메시지 비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총재님, 오늘은 무슨 말씀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비서가 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러자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람 바꾸고 장소 바꾸고 초청하는 기자들도 바꿔서 계속 해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바로 정치에서의 반복의 기술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국민들이 아주 익숙하게,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이슈가 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종섭, 런종섭 도주대사, 야당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전현주 기자와 함께 뉴스픽 공여 준비되어 있고요. 대담 시간에는 박은정 검사님, 지금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입니다.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최강 디펜스 시간인데요. 김종대 전 의원과 일리아 교수를 모시고 어제 있었던 러시아 대선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분석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뉴스 인사이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침에 뉴스가 많은데요. 그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 핵심만 저희가 쏙쏙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시간입니다.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핫한 인물은 이종섭 호주 대사네요. 네, 맞습니다. 이종섭 대사를 이제 공수처에서 소환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이종섭 대사 소환에 대해서 이 본인의 입장과 공수처의 입장, 그리고 뭐 정치권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가요? 네, 각자 이제 다른 입장을 내놨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뉴스픽 시간에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먼저 그 이종섭 대사가 이제 귀국 후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반응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종섭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가 어제 11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정부가 소집한 방산협력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려고 귀국했다는 게 이 대사의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의 입장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제가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제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마 다음 주는 방산협력과 관련된 업무로 상당히 일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지금 한 호주 간에 계획되어 있는 외교장관, 국방부 장관 2+2 회담 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업무가 전부 다 호주 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근데 이분도 공수처 조사를 본인이 쇼핑하듯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가요?
실제로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대사는 어제 공수처 출입 기자단에게 공수처의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는 군의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 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소환 조사 촉구서를 접수했고 수사팀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현재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직 압수물 분석도 끝내지 못했고 핵심 인물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또 4시간이지만 한 차례 수사했던 이 대사를 다시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귀국해 있는 이 대사를 조사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도 모두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사가 귀국했으니까 한시름 놓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좀 분위기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용산발 리스크를 하나 해소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심 수습에 나선 모습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민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뜻을 어떻게든 쫓아보려는 국민의힘 뜻으로 귀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 대사를 조사할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와 민주당에게 총구를 돌렸습니다. 또 서울 서초을에 출마한 신동국 후보도 이 사태는 사실 돌발적 악재라면서 첫 단추가 조금 잘못 끼워진 측면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대사 귀국으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있었는데요. 경남 양산을 김태호 예비후보는 이 대사를 향해서 즉시 사퇴를 촉구하면서 계급장 떼고 수사받는 게 국민 눈높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만약에 이 대사가 거취 문제를 고민한다면 스스로 고민하고 결단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잦은 사퇴를 해법으로 언급했고요. 민주당은 본질적인 수사 외압 의혹은 해결된 것이 없다면서 이종섭 특검으로 시작해서 최상병, 이종섭 쌍특검의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네, 본질은 귀국 쇼가 아니죠. 출국 금지가 해제되는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대통령실 또는 더 넘어서 대통령이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게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대사가 귀국한 날요. 박정훈 대령의 3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박 대령이 혹시나 우리 이 대사를 직접 언급할까 싶어서 기다려봤는데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아쉽게도 박정훈 대령이 직접 한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종섭 대사는 피의자라면서 지금 죄 없는 사람은 법정에 재판받으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피의자는 국민 세금으로 비행기 타고 바다 건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모습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라면서 반문했습니다. 또 이 대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면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의 신문이 끝나면 이 대사를 1번 증인으로 신청해 물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 대사 귀국에 대해서 공관장 회의에 온다는 것 자체가 급히 출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의 반증이라면서 누가 봐도 총선 일정에 맞춰 잡은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실정 이후 잠시 여당 지지율이 살아나는 것 같은 착시 속에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다가 총선을 앞두고 잠시 움츠러드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종섭, 런종섭, 도주대사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기한 씨,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입니다. 이분이 비례대표에서 탈락했어요. 그랬는데 바로 대통령실에서 이분을 민생특보로 임명을 했습니다. 아마 제 느낌에는 당에서 보란 듯이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맞습니다.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 18일 국민의미래 공관위가 발표한 첫 비례대표 명단에서 사실상 당선권 바뀐 24번에 배치됐었는데요. 이에 반발해서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사천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고 그 과정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윤한 갈등 시즌2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주 전 위원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에 재임용된 2003년 광주지검 대검찰청에서 같이 근무한 사이입니다. 대통령의 20년 측근으로 불리는 사이인데요. 주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데 이때 선거운동 당시 호남의 어려움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직접 보고하고 공유할 수 있다며 친윤 성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주 전 위원장의 아들은 현재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2년 당시 사적 채용 논란이 일었지만 대통령실은 신원 조회 등 내부 임용 절차를 거쳐서 채용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분은 검사는 아니고요. 검사를 돕는 수사관 출신이다. 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과 20년 직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더 가까운가 봐요. 이렇게 이제 갈등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은, 결국 이분 문제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때요? 네, 일각에서는 이걸 보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보란 듯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의 미래는 비례대표 순번일자 20일 밤 재조정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전북 출신 4선 조배숙 의원을 13번에 당직자 출신 이다리 전 경북 경제부 지사를 17번에 배치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임명 배경을 살펴보면 이번에 임명한 이 민생특보 자리는 기존에 없던 자리이고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또 임명된 시간을 살펴보면 상당히 속도도 빨랐는데요.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4시 21분쯤 주 위원장의 임명 소식을 알렸고 윤 대통령은 20여 분이 지난 오후 4시 45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에서 민생특보로서 지역의 민심을 대통령에게 직보해 대통령이 민생을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전 위원장의 번호 배치가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갈등의 핵심이었단 말이 나오는 만큼 이 사태를 두고 일종의 알력 다툼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한 여권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주 전 위원장의 번호를 보고 한 위원장에 대해 상당히 섭섭한 심경을 토로했다고 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분이 민생특보네요. 일단 대파 가격부터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현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밤사이에 있었던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북을에 박용진 의원과 경선에서 후보가 됐던 조수진 변호사가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후보 등록이 오늘 오후 6시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좀 급하게 됐네요. 아마도 경선은 현실적으로 힘든 것 같고 전략 공천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자, 민주당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계정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산삼순백 광고 시간입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시간입니다. 산삼순백은 인삼을 산에 옮겨 심는 것이 아닌 지리산에 직접 씨를 뿌린 시종 산양 상삼을 사용한 100% 액기스입니다. 함양 지리산 동북향에서 비료와 농약이 전혀 없습니다. 7년근 산양 산삼을 사용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인 함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산삼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고요. 컴파운드 K 효과로 흡수율을 아주 높였답니다. 삼중 마개의 위성적인 앰플병으로 포장되어 있어 편리한 섭취, 안전한 보관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홍삼 가격에 드실 수 있으니 엄청나게 큰 만족과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산삼순백 원+1과 사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은품은 침향원과 당장 케어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제품을 최적의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고마운 분들께 꼭 한번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게도 건강관리 차원에서 선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화문의 1666-1080 네이버 검색 산삼순백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담한 대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촉선에서 현재까지는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 종식과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내걸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입니다. 박은정 전 검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국혁신당에서 비례 1번이 됐는데요. 이 당원 투표를 해서 선택된 거지 않습니까? 네, 당원과 국민선거인단 50대 50 해서 선거로 뽑았습니다. 압도적 1위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득표율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여성 중에서는 1위 했습니다. 그것은 저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검찰개혁이라는 검찰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조국혁신당의 기치에 공감해 네네. 주신 국민의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조국 장관이 돌풍을 일으켰다.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1번인 우리 박은정 검사님은 태풍의 핵으로 등장하셨다. 이렇게 저희가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한 일인데 저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지지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 더 네. 이상은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분노의 표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다 더 앞장서서 해야 된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 선봉대 정당이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네. 쇠빙선, 쇠빙선, 네, 예인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음과 북극의 동토를 깨는 네.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검찰로 오래 근무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억하는 게 검언유착하고 채널A 사건에 대해서 감찰을 하셨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네.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채널A 기자가 그 검찰 고위 관계자하고 같이 그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그런 의혹 사건이고요. 네. 당시 그 고위 관계자로 특정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해서 직접 감찰을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제가 감찰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제 한동훈 검사를 감찰할 때 윤석열 총장이 대놓고 방해한다. 네, 그 사건이 그 두 사람이 이제 특수관계라는 것은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거든요. 네네. 그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관계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윤 전 총장 측에서 이 사건 수사 지휘에 손을 떼겠다. 네. 이렇게 대검 부장회의에 이것을 일임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중에 수사망이 좁혀지고 한동훈 전 검사장으로 피의자가 특정이 되고 휴대폰 압수수색이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본인이 다시 이것을 번복하고 수사를 방해한 이런 사건이고, 감찰은 대검 감찰부에서 즉시 이 사건 그 초기에 핸드폰이라든가 뭐 전자 자료들을 확보하려고 감찰 착수를 하자, 착수하겠다고 보고하자, 이게 그 쇼하지 마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감찰을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모두 법원에서 1심 법원에서 중대 비위로 인정이 되어서 면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1심 선고가 그렇게 판단받았습니다.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뉴스가 됐던 것이 한동훈 검사가 본인의 핸드폰에 비번을 오픈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좀 의아한 게 검사는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일반적인 피의자인 것처럼 본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거, 이게 적법한가요? 그 개인의 이제 권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비번 네. 다 협조를 하고 포렌식을 다 성실하게 받았습니다. 공직자라면, 게다가 검사라면 저희가 수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압수해서 비밀번호 협조하라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지금 친윤 검사들은 네네. 거의 대부분 뭐 한동훈 전 검사장뿐만이 아니라 뭐 손준성, 네. 그다음에 제가 또 직접 감찰한 술접대 라인 검사 3명도 모두 휴대폰을 뭐 분실했다라든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을 지켜야 할 검사들이 법치를 거부하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들은. 저는 반법치적 반법치다.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일로 그 징계를 받으셨어요, 검사님께서? 네. 그 저는- 징계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윤 전 총장 감찰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징계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제 징계 사유는 저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임 처분을요? 네, 그래서 자리에서 쫓겨났는데요. 네. 그 뭐 해임 사유는 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 당시에 뭐 한동훈 전 검사장의 채널A 수사 자료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에 사용하고, 감찰위원회 가가지고 이걸 무단으로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 관련해서 판사 사찰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파견 검사의 검토 보고서를 뭐 수정 삭제 지시했다, 이런 3가지 내용인데요. 그 대부분은 제가 수사기관에서 1차로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고, 또 판사 사찰 관련해서는 1심 법원에서 판사 사찰은 직권남용의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 이런 또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다 문제가 없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윤석열 총장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같은데. 저는 제가 한 일이 모두 적법했고 당연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감찰 관련해서는 1심과 2심 법원에서조차도 모두 적법했다,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았다. 네, 저는 이 징계가 부당하기 때문에, 네. 황당하기 때문에 네. 이 소송에서 뭐 취소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그 징계 예, 소송 취소 준비 소송은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군요.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반대로 적용을 해보면은 손준성 검사는 지금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네. 근데 내부 징계는 지금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건 너무 그러니까 개별되네요. 윤석열식 내로남불 법치인 거죠. 공정인 거고, 당연히 이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가 되어서 1심에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저보다 저는 더한 징계가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중대한 고발사주 총선 개입 의혹 사건이거든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그래서 저는 매우 불공정하다. 그것이 국민들께서 이 내로남불식 법치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것은 내 편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고 네. 덮어주고, 네. 상대편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잡티 하나라도 가혹하게 수사하고 뭔가 처분하는 이런 식의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고발사주 총선 개입 의혹이 손준성 검사가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 고발장이 작성되었다라는 게 1심 법원 판단이에요. 네. 그러면 그 지시를 누가 했는가?
저희 검찰의 조직 체계상 이것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것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이기 때문에 직할인가요? 직할입니다. 네. 그래서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그 윗선에 대한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대비가 아니었을까. 징계를 무혐의하고 오히려 영전시키는 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것과 패턴이 똑같은 거죠. 뭐 살짝 같이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공범에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 떡을 하나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마시키는 그런 전략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감찰한 저 채널A 그 수사방해 감찰방에도 특수관계인 한동훈 전 검사장의 네. 비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그런 의혹으로 징계 청구가 됐던 거거든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지금 국정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렇죠. 네, 지금 뭐 호주 대사 이야기가 네. 뭐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우리식으로 속되게 표현하면 깐부예요, 깐부. 네. 오랫동안 이제 검찰 생활을 하면서 깐부인데 최근에 이제 정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좀 갈등이 빚어지는 것처럼 언론에는 보입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분들이 무소불위의 검사 시절을 같이 겪었는데 과연 이 갈등이 진짜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약속 대련인 것 같아요? 어떤 느낌으로 보셨어요? 표현이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약속 대련이라고 다들 표현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명품 가방 사건 이후로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은 완전 갈라선다거나 저는 그런 일은 없겠네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되었고 법원에서조차도 특수관계라고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체할 만한 어떤 다른 카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 부분은 제가 최강욱 전 의원한테도 여쭤봤는데 똑같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정치권에 있는 저희들이 보는 시각과 이 법조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보는 시각이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그럴듯하게 포장하냐면은 지금 한동훈의 가슴에 욕망이 불타오르고 있다. 그 욕망의 불길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삼키려고 할 것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르게 보시네요. 그 한쪽이 없어지면 다른 한쪽도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정치적인 평론을 할 수는 없고 검사의 시각에서 보면 두 사람은 끝까지 같이 갈 것이다. 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쨌든 위기가 될 수가 있는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네. 제가 감찰한 이 중대 비위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형사법적인 판단들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가장 잘 방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네. 조폭 영화가 생각나네요. 조폭 영화에서의 진정한 친구는 나쁜 일을 같이 한 친구랍니다. 네. 좀 와닿는가요, 느낌이? 예, 와닿습니다. 네네. 조국 장관님하고 그러면 이제 정치를 같이 하시기로 했는데 뭐 정치에 입문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그냥 저는 해임 소송하고 검찰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간곡하게 설득하셨고 해임 소송이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이 아니라 지금이 굉장히 검찰이 정치적 중립은커녕 기계적 중립조차도 포기한 상황.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게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고 계시는 상황에 제가 뭐라도 힘을 좀 보태봐야겠다. 왜냐하면 저는 한번 싸워봤고 제가 이겨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라도 좀 할 수 있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좀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망설이고. 그래서 지금도 좀 정신이 없는데 그런 이유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도 러브콜이 있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정치 참여의 방법이나 루트가 있었을 텐데 조국 혁신당을 선택한 이유는 조국 장관님과의 뭐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신뢰 뭐 이런 것들도 뭐 아니요, 개인적인 인연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고 말씀도 저는 당에 들어와서 처음 나눠봤습니다. 네. 근데 저 대표께서
끝을 보겠다라고 하시고 결기를 보여주셨고 저희 당의 제1강령이 검찰개혁입니다. 네. 제가 형사부 검사 24년 하는 동안에 검찰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실천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수 있다 생각해서 네. 조국 혁신당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싸우고 지치고 또 시달렸지 않습니까? 피곤한 상황인데 밖에 나와서까지 이 윤석열 정부 검찰 독재와 싸워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인생 피곤해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계속 어떻게 예, 하시겠다는 결심을 사실 그래서 그 당시에 감찰할 당시에 그 친윤 검사 언론들에 의해서 뭐 언론에 왜곡해서 이 감찰 상황이 막 유출이 되면서 굉장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법무부에서는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는 사람도 막 나오고 그래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이 일을 하고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것만이 국민들에게 어쨌든 희망을 드릴 수 있겠다. 그 다음에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저는 윤 전 총장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날까지 제가 일을 하고 그러면 저도 그 정치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만두실 것까지는 없는데 제가 어디서 이제 평론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조국 혁신당이 단일 주제 정당이니까 검찰 개혁이 끝나면 그러면 소멸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당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또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고 뭐 의료라든가 외교라든가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훌륭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전문가분들이 또 나라를 제대로 회복시키는 정상화시키는 일에 또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나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이제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계신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정부 때 기억나는 것이 수사권 조정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수사 기소 분리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요.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비교했을 때 좀 진일보된 방법이라든가 뭐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부산물이 윤석열이라는 존재이죠. 그 당시에 윤 전 총장 측에 또 힘을 너무 실어준 부분이 있고 사람과 구조 모두가 문제였던 거거든요. 수사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공소 제기권, 영장 청구권, 공소 취소권 이 모든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고 그 다음에 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조직은 검찰총장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다는 거라서 그 가지고 있던 그 권한을 모두 지금 분산하고 나누고 쪼개는 일을 지금부터는 해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 부분을 좀 하다가 멈추었지만 수사권을 나누어서 여러 수사기관으로 나누고 기소권도 기소 대비심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누고 그리고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검사장 직선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것을 독점해서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사익을 위해서 사유화하지 않도록 그런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면 다시는 그런 불행이 발생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들어보면은 이게 횡으로의 권력의 분산인 것 같아요. 다양한 조직들을 나눠가지고. 근데 국민들이 보면은 그래봐야 다 검사들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지방분권 같은 종으로의 분산. 전국적인 단위의 검찰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은 혹시 구상 안 해보셨나요? 자치검찰에 대한 자치검찰 기본 또 구상도 있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수사권 뭐 반드시 검사라고 명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관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거 상관없는 거죠. 여러 가지 수사권을 예를 들면 마약 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하는 사람은 수사관인 거죠. 그리고 기소권을 주지 않고 그러면은 어쨌든 법률가 집단이 그것을 견제하고 감독하고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민주적으로 권한이 행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법조인이시다 보니까 법률 제도적인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정치인들은 보통 결국 마지막에 가서 사람의 문제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 인적 청산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검사들이 지금 사실상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대통령실의 위성정당이 되었다. 네. 용산의 돌격부대처럼 굉장히 지금 수년간 그 정적 죽이기 수사에 올인을 하고 내 편의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이런 그 굉장한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그래서 최소한의 자정작용이나 염치도 잃어버린 그런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뭐 그 무리한 혹은 위법 부당한 이 수사라든가 절차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할 때 결국은 하나회를 척결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뭐 좀 사적 방법 비슷했는데 이게 나중에 뭐 특별법이라든가 어떤 형태를 통해서 검찰 내에서 정치 검사들, 그다음에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인적 청산을 하는 뭐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는가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행 법으로도 네.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고발도 되어 있고 네. 탄핵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탄핵 검사 조치도, 탄핵. 예, 검사 네네네. 탄핵도 되어 있고 그런 부분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래서 검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업무 수행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면 그 부분을 멈추고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조국 대표께서 한동훈 특검 네. 발의하겠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한동훈 특검법은 저희 당 1호 법안으로 대표께서 말씀하셨고 수사를 하지 않잖아요, 검찰이. 네. 한동훈 전 지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지금 딸 논문 대필 의혹도 대필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윤 전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패소할 결심으로 소송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을 해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또 채널A 관련해가지고 수사가 수사 방해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 또 고발사주 관련해서도 연루한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을 통해서 독립적인 특검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해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한동훈 특검법 관련해서 언론에서 다뤄지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녀 교육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국 장관께서 전략적 접근으로서 본인이 핍박받은 것과 오버랩 시키기 위해서 한동훈 특검법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실제로 발의될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경향도 있어요. 저희는 반드시 발의할 것이고요. 반드시? 네.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공정의 개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법 앞에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께서 지금 성실하게 수사를 받으셨고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셨고 그리고 판결을 존중한다. 그렇지만 대법원에 상고했고 그 다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겸손한 자세를 보이셨어요. 그렇다면 당신들의 그 불공정, 당신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거고 정치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린 거죠. 특검법을 하겠다. 네. 근데 특검법을 하려면은 결국 그 야당의 동의도 네.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과의 협력 관계인데 최근에 이제 이 비례대표 투표 관련해 가지고 지민 비조, 지민 비민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에서는 입장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저희는 이제 지민 비조였다가 지조 비민. 지조 비민. 네, 지조 비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비조 지민. 비조 지민. 이렇게 비례대표를 조국 혁신당 찍으러 왔다가 찍으러 오셨다가 지역구는 민주당에 찍으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과 저희는 연대해야 하고 네. 또 이재명 대표께서 총사령관으로
네. 막중한 이 총선, 정말 아주 역사적인 중대한 총선을 잘 이끌어 주시고, 조국혁신당은 그 앞에서 저변을 넓히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어쨌든 반윤 전선을 네. 공고화해서 단일 대우로 힘을 합쳐서 싸우는 그 전선에 서 있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참고로 그 하객진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네. 정치권에서.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 단어들이 조합이 굉장히 깔끔해요. 귀에 속속 와닿는데, 이런 메시지 만드시는 분이 누군가요? 뭐 전문가가 있는가요? 아니면은 조국 혁신당이니까 뭐 조국 장관께서 만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저희는 물론 메시지 관리팀이 있겠지만, 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만큼 절박한 사람들이 있겠는가. 네. 입장이 분명하니까 메시지도 네. 간결하다, 선명하고. 저희만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 정권을 종식시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절박한 사람들이 있겠는가. 그런 절박함에서 네. 그런 절절한 메시지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와닿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 있으면은 해주십시오. 조국 혁신당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강령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슬픔과 아픔에 칼질을 하고 명품백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대의 폐륜 집단을 반드시 청산하고 저희가 앞장서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짧은데요. 저하고 조금 스타일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짧게 말씀하시는 게. 네, 이제까지 우리 박은정 비례대표 조국혁신단 1번 후보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그 말씀을 간결하고 이렇게 포인트만 살려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방송에서는 조금 길게 해도 되는데. 네.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김종대 전 의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그리고 안보 상황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최강 디펜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 끝난 러시아 대선 관련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벨라코프 일리아 수원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이 압도적 지지로 5선이 확정되었습니다. 87.32%. 와, 엄청난 득표율인데요. 지난 2018년 때 얻었던 76.7%보다도 10% 넘어섰습니다. 우리 김종대 교수께서는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보세요? 예, 완전한 짜르의 등극이다. 짜르의 등극이다. 이제 30년 통치거든요. 이제 2030년대까지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떤 러시아가 어떤 세계적인 가치로부터 고립된 자기만의 독특하고 네. 독자적인 어떤 제국의 자존감, 영광, 어떤 새로운 신화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푸틴 자신이 어떤 서구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 문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유라시아의 러시아 정교까지 해가지고.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냉전 종식 이후에 한때는 뭐 서구의 자유주의도 받아들여봤고, 그런가 하면 마르크스주의도 또 청산해봤고, 여러 가지 했지만 이도저도 아닌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국가의 자기들 자존감이 푸틴으로 결집되는 것이다. 거기에다 전쟁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전쟁 중에 어떤 그 사실상 뭐 교전하는 국가가 어떤 전쟁의 어떤 의지와 열정으로 결집이 되고, 이걸 푸틴이 선동하고 이렇게 나가는 측면에서는 사실 저는 좀 이번 결과가 당연스럽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려스럽기도 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저는 뭐 러시아 역사를 잘은 모릅니다만 러시아의 이 근대화의 역사라는 것이 서방으로서의 보편적 편입, 이게 뭐 계속 그 어떤 목표가 아닙니까? 지금은 아시아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아시아라고 주장하는데. 그런데 두 번의 실험이 있었죠. 일단은 저기 스탈린주의를 청산해봤고, 네. 두 번째는 옐친 때는 서구의 자유주의도 도입해봤는데, 네. 이젠 둘 다 아니라는 거거든. 그건 다 서구 사상이라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군 자유주의건 간에 다 서구 사상이라는 거죠. 이야, 이거 참 독특한 해석인데요. 아니 뭐 실제로 그게 푸틴이 많이 하는 말이고. 그럼 저기 중국처럼 동양식 전제군 주제를 목표로 한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다고 동양식 전쟁은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오랜 방황 끝에 자기들의 어떤 정신적인 그 어떤 그 다른 어떤 그 옛날 러시아로 돌아가는, 옛날에 어떤 그 뭐 피오르드 대제라든가 뭐 카테리나 뭐, 대제 이런 사람 이전에 러시아로 간다는 겁니다. 도스토예프스키, 나는 그렇게 봤는데 우리 일리아 씨가 더 훨씬 일리아 교수님 정통하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푸틴의 주장에 대해서요? 아니면 선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푸틴을 비롯해서 러시아 정부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전통 가치, 직역하면 한국말로 정통 가치를 추구한다. 예. 러시아 오소독스. 그거랑 또 달라요. 좀 다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은 러시아가 뭔가 러시아다움에 요구한다기보다는 서방에 거부한다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이 아닌 다른 것. 서방이 아닌 다른 것. 예, 훨씬 더 아마 정확한 분석일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자유, 인권, 선거, 민주주의, 그 모든 서방주의고, 네. 우리가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우리대로. 그러니까 서방주의에 없는 것은 우리 거다라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일 것 같아요. 그럼 자유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걸 다 거부할 수 있다. 그런 뜻이면 그럼 민족주의인가요? 어떤 저는 뭐 문명의 충돌을 쓴 헌팅턴 교수의 그 담론이 자꾸 이제 떠오르는데, 네. 자꾸 독자적 문명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이게 바로 문명의 충돌은 비극적이고 우울한 전망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상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푸틴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자존감과 영광에 대한 신화로 일단 국민들을 매료시켰다는 점에서는 과거의 유럽의 전체주의자들이 네. 민족주의로 이렇게 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히틀러, 무솔리니. 네, 네, 네. 그래서 뭐 위대한 게르만 민족 뭐 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듯이 어떤 그러한 집권 과정과 유사하고, 이와 동반해서 물론 저는 서구적 가치로 러시아를 봅니다만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 이것도 어떤 가치의 전환인 거거든요. 지금까지 러시아는 그래도 제한적이나마 언론의 자유가 있었어요. 네, 네, 네. 또 나름대로는 어떤 야당이 미약하기는 하지만은 비판의 자유를 일정 정도 누려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전쟁 때 참혹하게 무너집니다. 아주 우려스러울 정도로 이제 참혹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푸틴의 압도적 지지라는 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러시아를 보여주는 것이고, 상당히 우리로서는 좀 우려스럽고 불안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선거운동 기간을 보면요. 투표 기간도 뭐 사흘씩이나 주고, 그다음에 투명한 투표함에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까지도 막 이 투표함을 지키고 있어요. 이 선거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고요. 실제 러시아 내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저항이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항 분위기가 뭔가 자유가 있어야 저항 분위기가 생길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자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항할 여유가 없어요. 네. 일단 그런 거고요. 또 이번 선거를 사실은 결과를 분석해 보자면
여러 면이 있는데 오로지 수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거의 대부분 지금 40% 정도의 조작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조작이다. 네, 그러니까 계속 분석들이 지금 1차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지 뭐 지금 5일차인가 뭐 6일차인데 지금은 막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영상 분석이라든가 뭐 투표 용지 분석이라든가 등등등 그러니까 거의 40%에 가까이 조작이다. 라는 지금 수학적으로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러시아는 워낙 그런 민주주의가 덜 정착된 사회에서는 이런 선거 조작에 대해서 관대해요. 러시아 사람들이. 딱히 뭔가의 선거 때 조작이 있었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도 심지어 친정부 언론에서마저도 너무 지나치게 힘썼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조작은 하되 어느 정도에 조금씩 하면 되잖아. 왜 굳이 그렇게 세게 때리냐라는 그런 평가가 많고요. 또 실제로 이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지지율이 아니라 충성도거든요. 충성도다.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어느 국민이 누구나 자기 대표를 뽑지 그러니까 못하는 상황에서는 지지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국민이 러시아에서는 푸틴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충성을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도와 지지율의 차이는 강제성 있냐 없냐 차이예요. 네, 그리고 자발성이냐 강제성이냐. 강제성이 워낙 너무 크기 때문에 충성도가 높게 나오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스탄 국가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도 뭐 선거, 소위 말하는 선거 결과를 보면 다 95%, 뭐 97% 이 정도 나와요. 야,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할 수는 없죠. 왕정국가네, 왕정국가. 네, 그래서 아까 자르라고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87% 득표를 하는데 이 선거 조작을 사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진보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봄 야권 세력에서도 왜 굳이 그렇게 했냐는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했어도 충분히 푸틴이 이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뭐 물론 그 득표율이 조금 더 낮았겠죠. 뭐 63% 정도, 65%는 충분히 솔직하게 했으면 그렇게 해도, 근데 그게 밑에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 한결같이 국회 앞에서 한결같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그걸 보고 모든 러시아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저는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나폴레옹이 통령이 되잖아요. 제1통령을 하다가 개헌을 해가지고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투표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난 황제야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뭐 통령도 센 건데. 대통령도 센 건데 대통령보다 위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말이 대통령이지 뭐 사실은 뭐. 그렇죠. 뭐 저희가 사실 이렇게 비판해도 뭐 잡아가지는 못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뭐 푸틴이 5선을 한 결정적인 배경은 그래도 뭐라고 생각해요? 이 전쟁의 영향이 있었다. 또는 뭐가 있었을까요? 서방과의 관계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죠. 뭐 일단은 숫자의 조작, 숫자의 마법을 보여주는 그런 선거고, 또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모든 사람들이 나온 곳 중에서는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져야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그런 선택지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또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강요하는, 심지어 폭력으로 협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단체로 버스에 실려가지고 투표소에 가서 거기는 찍고 이거는 인증샷 찍고 상세하게 보냈어야 됐었어요. 이번에는. 전두환 시절인데. 이거는 이거 선거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뭐 80%, 90%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숫자를 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을 지지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푸틴에 반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해외 투표라든가 뭐 해외에 러시아 대사관이 있는 투표라든가 아니면 국내지만 그 뭔가에 낙서하든가 투표 용지에 낙서하든가 뭐 푸틴에 대한 욕설
퍼붓고 막 인증샷 찍고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이런 강제를 무릅쓰고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그렇게까지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만큼의 반항, 그런 저항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푸틴의 높은 득표율에 어떤 뭐 함수 관계가 존재하나요? 저는 딱히 없다고 봐요. 없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대로 네. 러시아 국내 상황은 러시아 국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물론 둘이 연기가 당연히 관계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이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푸틴을 지지한다라는 건 조금 어렵다고 봐요. 네. 김종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일단 특수작전이라 그러지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렇죠. 아, 전쟁이 그리고, 아니다 특수작전이니까. 네, 네. 그리고 금기어죠. 지난 2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어갔지만 모스크바 시민들은 대체로 일상을 유지한 것 같고 또 심지어 대규모 축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거기에다가 지금 경제 어떤 성장률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룬 데다가 또 루블화가 나름대로 통화 가치가 유지가 되고 안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모스크바 시민들이 일상을 유지했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또 예견됐던 대규모 징병령, 동원령이 선포되지 않고 그 몫을 용병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일단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런 점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전쟁의 장기 교착 상태에서 러시아가 몇 가지 굴욕을 겪은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컨대 흑해 함대 그 지휘함을 비롯해 20%가 괴멸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상전에서는 지리멸렬하고 굉장히 교착 상태를 면치 않지만 유독 해전에서는 러시아가 상당한 굴욕을 맛봤단 말이죠. 그 바람에 우크라이나가 항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올해 곡물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해양에서의 러시아를 억제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최근의 전쟁 양상이라고 보면은 일단은 장기화되고 일상화된 전쟁 체제로 진행을 하되 러시아는 목표한 것을 이루질 못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서방에서의 어떤 무기가 다른 어떤 정밀 무기를 지원하느냐 여하에 따라서는 흑해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후에 또 미국 대선하고 어떻게 맞물려 가느냐를 봐야 이후에 이 전쟁의 어떤 종착역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이것이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계는 이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의 일상을 갖다 희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결국은 지금 푸틴이 좀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있다. 원래 뭐 미국 대선에 관심이 아주 많았고, 네, 친 트럼프, 페이스북으로 아예 개입을 시도했던 이런 어떤 심리전, 여론전, 정보전은 지금 상당한 어떤. 그러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전쟁을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도구처럼 활용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전쟁을 좀 더 격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전쟁을 좀 더 축소시킨다거나 협상의 여지를 남긴다거나 하는 이런 변동을 가지고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미국 대선이 이 전쟁에 영향이 심하다는 건 알고 있죠. 네. 푸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문제라고 그러고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여태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지원한 거 있잖아요. 뭐 각종 물자, 장비. 이거 유럽에서 돈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푸틴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기존의 이 전쟁에 대한 자유주의 국가연대는 다 깨겠다는 얘기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푸틴은 뭐 또 내 친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은 없다. 네. 그러면서 바로 종전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러시아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고, 어떻게 보면 대선 여하에 개입하고 싶겠죠. 그렇지만은 이거 미국도 이미 대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 다만 아마
트럼프의 기한을 제일 기다리는 사람이 푸틴하고 김정은 위원장 아닐까요? 난 그럴 것 같은데. 일리아 교수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장기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그런 농담까지 생겼어요. 2024년에서 러시아 대선이 3월이 아니라 11월이다. 라는 그런 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거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3월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냥 행사고 예, 진짜 대선은 이게 11월이다. 그래서 11월에 이제 미국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조금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우리가 지금 유럽에서도 많은 움직임을 보고 있죠. 유럽도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확실하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그만할 거니 우리도 지원을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돈을 모아서 우크라이나에게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마크론 프랑스 대통령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논란이 됐었던 발언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러시아 내에서도 목소리를 들어보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돼도 이거는 무조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료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트럼프도 우리가 이미 미국 대선으로 모셔본 적 있잖아요. 네. 트럼프의 제일 큰 매력이라고 얘기를 할까?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하기 전에 했던 말과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는 행동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캠페인이니까 유세니까 당연히 일반 대중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겠죠. 트럼프는 워낙 포퓰리스트니까. 근데 실제로 되고 나서 미국도 러시아도 유럽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외교보다 국내에 저게 복수하느라고 트럼프가 훨씬 더 바쁠 거라고. 네. 사법보복 같은 거. 그래서 외교는 당연히 뭐 트럼프니까 당연히 뭔가의 일을 크게 뭐 하겠죠. 뭐 북한이나 러시아나.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인 트럼프의 딱 이렇게 프레임 안에 있는 그런 갈등이 아니라 또 사실상은 모르겠다. 그때 트럼프가 푸틴이라는 대통령이랑 이제 만나게 돼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어떤 협상이 있을지, 또 트럼프가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바로 그 자리를 떠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근데 푸틴도 그렇게 쉽게 양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둘이 충분히 뭔가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참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사실은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지금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게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이제 서방 지원이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래 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재무장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나토의 동쪽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나토의 동편은 동유럽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죠. 네. 여기에 나토가 모든 군사력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러시아를 억제해야 되니까. 여기 뭐 아까 보니 질문에 3차 대전 3차 대전 이야기를 지금 푸틴이 막 언급하고 이게 있죠. 새로운 철의 장막이 생기는 겁니다. 네. 지금 저기 검토 중인 사항만 보더라도 폴란드에 미국의 4개의 기갑여단이 추가 배치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기 체코, 폴란드 등의 미사일 방어, 패트리어트라든가 이런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가 증강돼야 된다. 이 얘기 나오고 있고, 이미 독일에는 미국이 중력 핵폭탄 B-61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전술핵까지 추가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크라이나가 뭐 어느 정도 종전이 된다 또는 무너진다 아니면 교착 상태에 빠진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은 서방의 미흡한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약화됐을 때는 이게 인근 부담으로 다 전가돼 가지고 우선 미국이 이게 과연 저기 비용이 덜 드는 거냐, 우크라이나의 지원 비용을 아낀다는 게 그래서 세이브가 실제 되는 거냐, 이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유럽에 더 많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더 값비싼 시나리오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트럼프는 그 유럽이 돈 내라 이러면서 미국은 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주둔비 다 받아내라 이런 식의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점점 이게 확산이 되는 거지 이게. 그 보통 이제 미국이 동맹이니까 나토라는 게 당연히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돈 받고 보내겠다. 근데 저는 이때 어떤 재밌는 생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 상황을 좋아할 것 같아요. 방산 수출 때문에.
비슷하지 않습니까? 느낌이? 아니 지금 이게 또 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요즘은 미국 백악관, 산업부, 국방부, 뭐 통신부 이런 데서 한국을 엄청 방문합니다. 아주 이게 협력할 게 많다는 건데 지금 미국의 방산이 무너졌어요. 네. 미국의 그 무기 생산 공장들이 지금 거의 40% 줄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네네. 평균치보다 40% 줄었는데 지금 제조업 생산 기반에서 제일 타격을 입은 게 방산업체예요. 네네. 그러면 주로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는 부분인데 이래가지고 동맹국하고 무기의 공급망을 지금 구축하겠다고 다시 나서는 게 이게 한미동맹의 숨은 그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방산 생산 기지가 엄청 중요해져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앞으로 혹시 방위산업체 주식들 많이 사두세요. 제가 보기에 손해 보실 일 없어요. 이제. 흔히 진보적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미국 그 군산복합체의 음모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사실은. 아니 군산복합체는 이제 퇴락하는 세력이 돼버렸고 네. 그 자리를 실리콘밸리의 빅테크가 네네. 군산복합체보다 더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 완전히 쓸어버려가지고 요즘 미국의 국방부가 사무실을 실리콘밸리에 연일 개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이 협력할 가치가 더 높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우리 러시아 문제를 한반도로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푸틴이 5월 달에 이제 중국에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에 오면서 가까운 북한을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푸틴을 오라고 초대한 적도 있고 또 실제로 갈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 푸틴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고립된 상태에서 고립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국민에게도 그렇고 그 해외 대중에도 그런데,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라들, 중국, 중앙아시아, 북한을 포함해서 아마 순방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또 지금은 상황 자체가 다시 이 세계가 경계가 그어지고 그 서로끼리 이제 방문하는 루트가 되게 많이 형성해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방문하고 러시아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방문하는 게 딱 리스트로 나누어져요 지금. 그래서 그건 아마 북한으로 갈 거고, 그 북한이 지금은 러시아의 무기를 팔거나 아니면 러시아에서 받는 협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주 기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서로의 도움이 되는 협력이 될 때까지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되게 우호적이라고 보일 거예요. 최소로 보이게 노력을 할 거예요. 저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제 푸틴의 당선 이후에 세계 질서 문제,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강북을의 질서에 아직도 제일 관심이 많으시네요. 아이고 글쎄, 강북을에 참 누구를 공천해야 되냐 이런 문제인데, 오늘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민주당에 많은 추천 한번 해주시고 의견이 반영되면 좋겠죠. 네. 네. 그거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혹시 김종대 의원님은 전화 안 왔습니까? 민주당에서? 저는 지금 연락 와봤자 그 서류 준비가 안 돼요. 서류 준비가 안 돼요. 그게 하루 만에 그 사나흘 걸리는 서류를 준비를 다 하니까. 그게 지금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들으셨죠? 서류 준비되는 사람이라 해야 된답니다. 네. 자,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이게 좀 사실 궁금한 게 아니라 별 입장이 계속 없을 것 같은데요. 변화가 없겠죠. 어떤 문제, 러시아에 대해서. 네, 러시아에 대해서. 네. 아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가 그래도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려는 몇 번의 노력에 대해서 계속 냉담한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상당히 한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북한과 밀착하면서 러시아가 북한하고 협력하는 내용을 우리 정부에 설명하겠다고 해서 러시아 외무부 차관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도 말 그대로 자유, 가치 이런 걸 따지면서 상당히 어떤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한러 관계가 굉장히 이제 조금 경색되는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북한하고 협력하는 러시아를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지금 봐야 되는
이게 굉장히 외교에서는 저는 이 정도 표현까지 하는데 적벽대전을 앞두고 조조가 화살 10만 개를 제갈량 송권 윤희 연합군에 넘겨주잖아요. 네. 그게 전쟁의 결정적 패배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화살 10만 개를 함부로 쏴가지고 다 넘겨주는데 나는 화살 10만 개 북한에 넘겨줬다고 봐요. 그게 러시아하고 북한 밀착을 무방비로 우리가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 일리아 교수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보다 한국과의 기존의 그 경제적 이익 질서 관계 이걸 유지하는 게 훨씬 이득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득으로 따지면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 이득으로 따지는 나라가 아마 없을 거고, 네. 대한민국도 사실상은 현 정부가 그 논리가 흑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흑백 논리다. 예, 우리의 편인 나라들은 우리의 편이고 다른 편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가 아예 상대도 안 한다.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보다 한국이랑 또 이득이 될 수 있는 활동이라기보다 이념적인 안경을 껴서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도움, 뭐 무기라든가 뭐 등등등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를 생각했다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 관계를 유지를 해야, 그러니까 유지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지금은 당장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또는 중국을 통해서 또 북한을 강요해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것들, 또는 북한이라는 게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외교에 있어서 큰 변수잖아요. 북한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도로, 그러니까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히 뭐 러시아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큰 관심은 없는 거지만, 근데 혹시나 해서 몰라서 여기도 만약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활동해야 할 기회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걸 북한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안정 장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한국인 선교사가 러시아에서 이제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뭐 한중 관계에는 별 영향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이제 관계 개선에 끈은 남겨두는 거네요,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뭐 카드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드는데 이번에 그 선교사 납치는 러시아의 경찰이 아니라 정보기관이 한 겁니다. 네.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권력 핵심부에서 알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치적 사건이다. 정치적 사건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또 모스크바까지 압송을 해서 간첩 혐의로 조사했다. 러시아의 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겨줬다. 네. 아니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거기서 선교 활동하고 탈북자들에 대해 가지고 의약품이나 어떤 그 식량이나 안전을 도모하는 인도주의 활동가예요. 아, 네. 이분이 뭔 세상 모르는 기밀을 갖다가 뭐 외국 정보기관 어디 뭐 CIA인지 뭐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뭘 넘겨주었으며 이걸 갖다가 무슨 뭐 아주 어마어마한 간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영사조력은 받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견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협상하겠다 이거네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전술이고 애꿎은 선교사 하나 걸려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오랫동안 이 활동을 해오신 분이고 그리고 경로를 보면 중국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갔더만요. 그러니까 중국 블라디보스톡 이거는 쭉 북한의 외국인 노동자,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나 탈북자들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안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의 가장 최근치는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 다 추방하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한다 그랬어요, 러시아도. 근데 왜 안 됐느냐? 코로나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네, 네. 자기 국민을. 예. 이래가지고 봉쇄에 들어갔거든요. 네.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아직 꽤 남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여전히 외화벌이 되고 요즘은 뭐 다 묵인되고 방치되고 그러면 선교사가 쫓아가서 그 많은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는지 열악하고 인권 유린이 있는지 또 뭐 심지어는 빼낼 사람 없는지 하여튼 뭐 이거 수십 년간 했던 일이에요 이게. 뭐 러시아나 중국은 현재 상황은 유엔 제재 결의안은 거의 뭐 무력화됐다라고 생각하겠네요. 무너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군 출신이라든가 탈북민, 대북 관련 담당자들, 북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공천을 많이 했어요. 이른바 이제 대북 강경론자들인데 이런 분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남북 관계라든가 또는 뭐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 많은데 네. 대중에 쓸만한 사람이 있냐고. 쓸만한 사람 늘 없었습니다. 아. 쓸만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뭐 연줄 있고 뭐 네. 엄청 잘 보인 것 같은데 네. 내가 보니까 이런 테크노라트들이 과연 강한 정치색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을 방탄을 할 수 있는 내가 국방 전문가다. 뭐 이럴 만한 내가 보기에는 그런 스케일이나 어떤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액세서리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역구에 출마한 임종덕 안보실 2차장이나 네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본인이 피의자고 특검 대상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최상병 사건 연루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종섭 장관을 공수처가 소환하려면 그 사람들을 먼저 해야 돼요. 네. 지금 민주당이 이런 판을 못 짜고 있는 거예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공수처에 이종섭 장관 추석에 소환해서 조사받아라 그러면 민주당은 바로 받아야죠. 그럼 당신이 공천한 2명도 보내라.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오히려 그 박정훈 대령 쪽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 막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청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례로서 제가 봤을 때 나중에 길게 정치를 하실 만한 분으로 아직은 보여지지 않은 테크노라트들이다. 이런 점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거고 오히려 지역구에 주목해라. 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리아 교수님도 전체적으로 뭐 마무리 인사 겸 한번. 마무리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러시아 대선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이제 앞으로는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하거나 뭔가를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당분간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20년 넘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한러 관계가 바닥인 게 처음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도 사실상은 그보다 더 좋았고요. 뭐 교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훨씬 더 활발했고 지금은 이제 그 대한민국도 러시아도 어느 정도의 정권이 바뀌어야 서로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야 우리가 다시 한러의 관계를 유지라든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 시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자, 오늘 김종대 교수님하고 일리아 교수님 두 분 모시고 한러 관계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두 번째 광고 시간입니다. 믿을 수 있는 더 착한 보험 광고입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에게 묻지마 보험을 많이 드는데요. 이게 과연 적당한 건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 건지 이제는 이제 점검 받으셔야 합니다. 예약을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예약하십시오.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010-7612-3303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연락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네, 뉴스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인사 프라임은 멤버십 회원들에게 우선 제공됩니다. 유튜브 멤버십 먼저 가입하시고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강화교통 통통살 16kg짜리를 같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고요.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 신청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특별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다양한 의견과 질문, 댓글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입니다. 금요일은 세계와 K,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뜻이죠. 문희정 평론가님, 알파고 신하씨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게 국제정치 이런 걸 재밌어 하거든요. 네. 공부가 되네요. 네. 네. 자, 두 분 그 러시아 대선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우리 문소정 네. 기자님부터. 예. 네. 아니, 저는 사실 이건 원래 약간 예상됐던 결과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뭐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번에 조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원래는 이제 하루였던 투표 기간이 3일로 늘어났고요. 우크라이나 내의 점령 영토인 18%, 그 4개 주에서도 선거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었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투명 투표함이 나왔다,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할 수 있겠고, 사실은 푸틴은 자기가 당연히 당선이 되는 거지만 중요했던 건 높은 투표율과 그리고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는 걸 굉장히 원했고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철저하게 이번에 압도적인 투표율,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됐다라는 그림을 굉장히 잘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뭐 역대 역사상 가장 뭐 불투명한 선거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미 푸틴이 집권하면서부터 투명성이라는 거는 사라진 지 오래고요. 처음보다는 지금이 훨씬 점점 그 선거를 한 번씩 치를 때마다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뭐다? 푸틴이 잘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잘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걸 방증하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언론이 다 기울어져 있고 푸틴에 대한 어떤 칭송만 나오고 있는 그런 언론 환경 상황에서, 그리고 또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푸틴을 위시로 해서 그 냉전 체제에서의 강대국이었던 소련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푸틴의 굳건함은 계속될 거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보여줬고 제대로 전 세계에 입증한 그런 선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짜르 체제의 완성이네요. 자, 우리 신하씨 기자님은 또 튀르키예 국적이시죠? 아니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알파고로 가시면 더 좋을 것 죄송합니다. 같아요. 네. 아니, 괜찮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생님, 일단은 그 한국에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너튜브 활동하고 있는데요. 알파고 지식 램프라는 채널에서 거기서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차피 결과가 뻔한데 이 선거에 대한 의미가 뭐가 있겠어라고 하셨는데, 이거 너무나 민주주의의 맛에 취하는 한국인의 생각이고요. 이 선거는 러시아뿐만 아니고 유럽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왜냐하면 러시아가 처음으로 자기 땅이 아닌 땅에서 자기 나라랑 관련된 대선을 실시했어요. 예전에는 제외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제외 투표 아니고 러시아에 있는 동부 지역 도네스크 지역에서도 점령지에서 했다. 예. 이제 우리는 점령지라고 하죠. 그분들에는 새로운 땅이에요. 새로운 땅이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그 지역에서 이제
국민 투표를 실시했고 일단은 이제 독립하겠다는 걸 거기서 나왔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국민 투표를 했는데 우리는 러시아를 합병하고 싶다. 네, 네. 그때부터는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자기 당이에요. 거기는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도 이제 방금 전에 우리 문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는데 4개 지역 거기서도 이제 러시아 대선을 가지고 투표함들이 열렸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투표했어요. 이 투표는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날 거라면 우크라이나는 동부 지역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 이제 러시아에 안 변할 전쟁을 치지 않는 한 전쟁을 이 정도로 이기는 상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랑 협상을 하고 우리는 휴전하고 전쟁하지 말자고 하면 적어도 동부 지역을 러시아한테 돌려줘야겠다는 것을 100% 보여주는 하나의 해피닝이었어요. 그래서 국제법상으로는 불법 선거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럴 때는 국제법을 누가 무시하니까. 네. 네. 그래서 의미가 있고 의미 있다는 것보다는 좋은 거 아니고 의미가 있는 선거였어요. 네. 그 시청자 여러분 국제법이라는 게 징벌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게 규약에 비슷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국내의 형법과는 뭐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 국제법을 이제 가장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한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만약에 미국이라고 한다면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는 거죠. 왜? 지금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지어대고 있는 유대인 정착존 국제법상 불법이거든요. 불법이죠. 네. 예, 철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국제법 얘기하는데요. 미국부터 좀 지키고 너 동맹국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더라. 우리한테만 그 얘기 하더라.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 질서 속에서 국제법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국제법 좋아해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나 이런데 국제법이라든가 국제기구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어떤 뭐 규정이 없다는 걸 법조인인데 왜 모를까? 네.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역사상 가장 불투명한 선거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정에 뭐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뭐 불투명한 요소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뭐 가장 불투명하다는 것보다는 어디야 한국 선거랑 비교해서 불투명했다는 거야? 아니면 러시아 선거를 가지고 원래 불투명한 나라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 아니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일단 우리는 러시아에서 국민 여론을 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의 팩트인데 그래도 러시아 이제 디폴트 러시아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 이제 그분들의 어느 정도 반미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미 성향이 푸틴을 통해서 이제 만족됐기 때문에 오케이 뭐 불투명 선거다. 근데 진짜 투명한 선거라면 푸틴이 몇 퍼센트 딸 것 같아요? 그래도 50% 넘게 그렇죠. 그래도 50% 넘는 것에 푸틴이 좀 약간 정치 안정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장난을 치는 거지. 민주주의적인 투표라도 푸틴이 이겨요. 더더욱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더 이겨요. 왜 그러냐면요. 러시아 국민이 푸틴에 대한 지지율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반감이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그 야심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는 그 땅이 우리 거였는데 소련 때는 우리는 바보처럼 우크라이나이라는 행정 자치단체 위에다가 우리는 넣었는데 형제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뭐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뭐야 우크라이나 이렇게 배신한다고? 그럼 땅을 돌려줘. 이 생각이 러시아 사람들의 이 생각을 지지하는 러시아 사람들 비율이 푸틴을 지지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아요. 전쟁 때는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갔을 거라고 저도 봐요. 느낌이 이런 느낌이 드네요. 독일 국민들이 투표로 히틀러를 뽑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히틀러의 이제 게르만 민족주의. 지금 푸틴은 이제 슬라브 민족주의, 그렇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쇼비니즘, 민족주의 이런 것들에 거의 좀 세뇌되고 동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막 느껴지네요, 그죠? 왜냐면은 지금 소련이 해체된 게 1991년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됐다니까요. 저는 그때 어려서 기억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아동이었어 제가.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저도 고등학생이었는데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저만 기억하나요? 예. 자, 그러면 이게 푸틴이 집권하면서 서방으로부터의 이탈 그리고 서방과의 대결 구도는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국이라든가 이 서방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반응도 궁금하고. 자, 일단 그 푸틴이 그 승리가 뭐 예정돼 있었지만 어쨌든 확정되자마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서 뭐 튀르키예 그리고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심지어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던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다 일제히 환영해 그리고 축하의 메시지를 냈거든요. 뭐 인도 모디 총리도 마찬가지고 그 반서방 연대가 강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반서방 연대라는 게 실체가 없는 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미국을 위시해서 서방 국가가 대러시아 제재를 했다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목상 거기에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우호국으로 러시아로부터 지정을 당하기도 했고 간첩 혐의로 한국인이 체포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중요한 거는 유럽과 미국이 똘똘 뭉쳐가지고 러시아 제재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수입은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이 완벽하게 러시아와 그 공조를 맞추면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그 흔히 말해서 제3세계 국가들도 똘똘 뭉쳐가지고 더 이상 예전에 미국 주도화의 국제 질서에만 순응하는 모습 아니었거든요. 브릭스라든지 또는 그 상하이 협력기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와 중국과 협력하는 모습 굉장히 많이 보였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의 싼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도입해가지고 경제 성장 엄청 했기 때문에 인도도 엄청나게 러시아와 친밀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인도가 이번에 제일 덕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곡식 밀 수입을 해야 되는데 밀 가격도 폭락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반서방 연대라는 게 결국은 미국이 강압적으로 우리말 들어라고 하는 그 목소리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또는 반대쪽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들 거의 없었다. 실제 없었고 지금 이제 러시아가 푸틴의 집권 체제 하에 안정적으로 계속 간다라는 게 전 세계에 확인을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뭐다? 기존에 우리가 중국, 러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과 함께 발맞춰가지고 그래 우리나라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우리의 외교 정책이 맞았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힘은 점점 빠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미국의 힘이 빠지고 있는 그 빈 곳을 러시아와 중국이 채워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목소리는 그 힘은 더 강력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문평론가님은 개인의 호불호는 아니고 객관적 이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네네, 아니. 알겠습니다. 서방 국가가 제대로 러시아 제재에 성공했으면 러시아는 망하고도 남았어요. 네네. 근데 러시아 경제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반미 정서가 자국 내의 반민주주의로 활용된다라는 그런 나쁜 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미국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하고 이제 바이든하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트럼프가 이 러시아 문제를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본인이 대선에서 패배한다면은 러시아와 미국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다. 미국이 피바다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이 그 피바다 얘기는 저는 이 피바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신선했는데요. 피바다는 원래 북한 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저기 김정은하고 친하다 보니까 거기서 배웠는 모양이네. 트럼프는 첫 번째 재임 당시를 기억해 보면은 그 김정은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한 사람의 어떤 목소리로 나라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나라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독재를 부러워했다. 그렇죠. 네, 트럼프는 굉장히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 피바다라는 단어까지 썼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오하이오주 연설에서 외국산 자동차에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중국이 멕시코에 굉장히 큰 자동차 공장을 지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북미 그 무역협정에 의해서 캐나다, 미국, 멕시코는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멕시코에서 중국이 자동차를 생산해가지고 결국은 미국에 이 차를 팔 거다. 그러면 미국 내 자동차 산업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가 당선되면 중국은 미국에 그 차를 팔 수 없게 만들 것이고 만약에 내가 지면 미국 전체가 피바다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트럼프 측에서는 이거 차 떼고 포 떼고 다 해가지고 그냥 피바다
이 얘기만 하니까 마치 나를 굉장히 폭력을 뒤에서 부추기는 사람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거 오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바이든 대통령 측 캠프 측에서는 이 피바다 딱 따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대선 그때 2021년 1월 6일 날 의사당 난입 사건 너 뒤에서 배후 세력이었잖아. 그런 대규모 폭동 사태 너 또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한 건데 트럼프 측에서는 바이든의 정책은 자동차 산업과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피바다를 불러오고 있다. 내가 말한 건 그 이야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부터 이제 피바다에 현혹돼가지고 속았네요. 결국 이게 국제 정치로 이해하고 말하네요. 근데 그 말이 안 먹히는 거 뭐냐면 그 연설에서 다른 말들도 있어요. 이번 선거는 마지막 민주주의적인 선거다. 내가 안 당선되지 않다면 다시 한번 민주주의적인 선거가 없어질 거다. 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뭐 폭동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면 더 이상 미국에서는 민주주의적인 선거는 없을 거래요. 나를 찍어야지 계속 민주주의가 계속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나를 안 찍어주면 이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말했어요. 그날 그 폭동을 일으켰던 애들,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었다. 잘못이 없다. 아, 그럼 뭐예요? 그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사면을 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 중에서 체포되고 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 그 사람들의 사명감을 줄 건데, 이런 행태들을 보니까 그 말은 좀 약간 쉽게 뱉어내서 좀 신경 안 써야겠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유권자들을 협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이 지가 이겨도 문제고 저도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가 원래 정치 아웃사이더 출신이잖아요. 네네네. 그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뭐냐면 2016년 당시에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정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기득권이다. 잘 생각해봐라. 저 사람들이 민주당, 공화당으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저들은 결국은 한 몸이다. 저들은 저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다. 거기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카르텔을 다 무너뜨리겠다. 지금까지 저 정치인들이 수십 년간 당을 바꿔가면서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해준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백인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저소득층 그리고 저학력자들 입장에서는 열광했던 거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바이든을 다시 뽑게 되면은 여러분은 민주적인 선거를 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그 정치 카르텔들한테 완전히 이제 넘겨주게 될 것이고,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저들은 더 그 시스템을 공고화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이 선동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이거 똑같이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다음에 뭐 히틀러 이런 사람인데, 무솔리니가 이제 반정치, 정치 혐오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이탈리아 국민들을 이끌고 로마로의 진군이라는 거예요. 파시스트 진군이라는 걸 해요. 이상한 셔츠 입고 진군하거든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의회 쳐들어가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기성 정치인들은 다 못 믿겠다는 거고 우리를 다 속이고 있다는 거죠. 야,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사람 곧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이제 자기 검찰들이 있잖아요. 트럼프를 가지고 수사하는 검찰들이 있는데, 그 검찰들이 협박했어요. 다음에 지난번에 연설했을 때 이제 거기 있는 기자들을 폭행하는 애들이 있었거든, 자기 기자들 중에서. 그러면 그 기자들이 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 고소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법원에다가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법적 문제 절차를 다 본인이 담당을 했거든요. 지금 미국의 법은, 미국의 헌법 정신을 너무나 대놓고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미국이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미국 걱정도 해야 되는구나. 근데 하나 부러운 거는 있더라고. 이게 미국 국회는 담벼락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회는 담이 있어. 담 없애야 돼요. 담이 너무
쉽지 않나요? 대한민국 국회 담 없애야 됩니다. 네. 원래는 국회라는 데는 저기 의회라는 앞에 와서 데모도 하고 그럼요. 항의도 하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트럼프의 강경 지지자들처럼 회관에 난입해가지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은 외부에서 함성, 뭐 항의 이게 민주주의예요. 백악관 앞에는 1년 늘 내내 시위하잖아요. 시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인 거죠. 대한민국 우리 국회 진짜 여의도에 담벼락 없애야 있어요. 돼 진짜. 우리 여의도 앞에서다 맨날 전장을 치고 뭐 특별한 요구들 하는 아저씨들 많아요. 근데 그 시위를 못하도록 네. 공간을 협소화시키고 담을 쌓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많이 해요. 그렇죠. 이거 그 네. 진짜 반성해야 돼요. 네. 자, 미국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들에게 무기를 팔겠다. 저기 동맹국인데 공동 안보 조약을 했는데 그런 나라들인데 무기를 팔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 트럼프는 본인 재임 시절에 진짜 불만이 뭐였냐면은 아니 왜 미국이 유럽의 안보를 책임져 줘야 돼? 유럽 쟤네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GDP의 2%까지도 국방비 지출을 안 하는 상황에서 왜 미국이 공짜로 저들의 안보를 지켜줘야 돼? 라고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은 니들 GDP의 2%까지는 국방비 지출을 하고 분담금 더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굉장히 그 화제가 됐던 사진이 있어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의 주요 정상들이 트럼프를 상대로 이렇게 딱 인상을 쓰고 있는 그런 사진들도 유행을 하곤 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리 유럽 방위군을 따로 창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트럼프 협박에 우리 못 견디겠어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동맹 회복을 외쳤고 잠깐 조용해지는 듯 했는데 트럼프가 또다시 그걸 끌고 나온 거예요. 자, 2006년에 니들 GDP의 2%까지 국방비 지출하기로 약속했는데 그거 지킨 나라 지금 32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11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 나머지 어떡할 건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트럼프가 거의 복귀하는 게 기정사실화돼서 나토 회원국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트럼프가 이번에 들어오면 반드시 이거를 짚고 넘어갈 거고 이미 유세 과정에서도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분담금 제대로 안 내는 나라들 러시아가 침공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주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까지 했었고 여차하면 우리 확 탈퇴해버릴 거야 라는 협박적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토 회원국들이 모여가지고 일단 그 각 나라별로 GDP의 2%까지는 올리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국산 무기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은 걸 우리가 조금 줄여보자. 2050년까지 한 50% 수준까지는 우리가 유럽산 무기로 그러니까 그동안 나토에 기대서 유럽 자체 방위력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각 국가들이 우리가 이제 자체 무장을 좀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유럽의 재무장이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전에 그 국방산업 자체가 사양산업이 됐었단 말이에요. 대다수 네네네. 유럽 국가에서. 근데 그걸 이제 다시 일으켜야 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거 국방비 투입하는 게 하루아침에 금방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좀 힘드니까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로 본드 채권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좀 단체로 한번 대응해 볼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또 찬성하는 국가도 있고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 이미 3% 이상을 내고 있어요. 대표적인 친미 국가거든요. 폴란드는 야 우크라이나 다음은 러시아가 우리 칠지도 몰라라는 가장 강력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지금 우파 정부가 들어서 있는 나라기 때문에 미국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무슨 얘기야 니들도 돈을 좀 많이 내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유럽 내에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단순히 국방비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 갖고 있는 이제 소국들이 좁은 땅에 많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족주의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극우 세력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게 전쟁 위험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예. 엄청나게 큰 위험입니다. 6월에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걱정이 그건 거죠. 과연 극우 정당들이 몇 %를 차지할 것이냐. 그렇죠.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각 국가별로 극우 정권도 많이 들어섰고요. 그리고 심지어 독일 내에서도 극우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전체적으로 반대 시위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트럼프가 들어서서 만약에 극우적 발언을 더 부추기게 되면은 더 준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미 이탈리아는 극우 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럽 내에서 지금 혼란을 많이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미국 이야기 또 하나 해볼게요. 틱톡 금지법입니다.
우리 알파고 신하씨 기자님이 보시기에 이게 지금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하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 트럼프가 예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던 사람이었는데 뜬금없이 또 반대를 합니다. 이게 뭐 입장 변화에 이유가 있는가요? 네, 튀르키예에서도 틱톡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많이 사용해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거 반대하는 이거 뭐냐면 지금 현재에서 트럼프 지지자들끼리 트럼프의 그 지지율을 끌어당기는 유일한 좀 약간 보편화된 SNS는 틱톡 말고는 없어요. 아, 틱톡으로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갑자기 지금 없어지면 어차피 트위터는 야. 뭐 물론 지금 복귀를 했지만 네. 다른 SNS들에서는 트럼프의 인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야, 참 트럼프 대단하다. 그래서 이거 지금 근데 틱톡은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어요. 그 없애버려도 문제고 냅둬도 문제인 분위기예요.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 아니 페북하고 너튜브는 중국에 금지를 시켰는데 네네. 안보 문제이니 뭐니 하면서 이 틱톡을 우리가 냅두는 거는 모르겠다고 하고 물론 뭐 틱톡 미국에서 지금 그 뭐라 해야 돼? 그 활동 중인 틱톡은 중국 법인 틱톡 아니에요. 네네. 바이트댄스는 미국에서 따로 법인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바이트댄스의 법인의 그 미국 법인의 아마 소프트웨어 안전 검증을 하는 회사는 아마 중국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미국 안에 있는 틱톡커들의 정보는 미국 안에 있는 그 법인 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관하는 회사를 통해서 중국에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트럼프 시절 때는 이걸 좀 발라고 했거든요. 바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 회사들이 좀 미안하지만 양아치 짓을 했어요. 가격을 너무 낮게 부른 거예요. 아, 이건 기회다. 홀컵스로 가지고 가자. 그래서 정권이 이제 트럼프 정권이었고 틱톡도 뭐야 우리는 진짜 뭐 호구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흐지부지하게 끝났는데 지금은 이 하원에서 이거 통과됐잖아요. 다음 날 미국 국회 전화기가 끊겼어요. 다들 전화한 거예요. 니네들 미쳤니? 나 지금 이걸로 밥 먹고 이걸로 먹고 사는데 이거 없애버리면 나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너무 미국에서 많은 사람 쓰고 있고 이건 하나의 이제 장사거리예요. 네. 갑자기 틱톡 없애버리면 이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될 거예요? 네. 어쨌든 이 트럼프는 국익이라든가 장기적인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기한테 선거에 도움이 되면은 없앴다가 살리기도 한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데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의료 대란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의사가 자기의 핵심 지지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쇼잉을 해야 되니까 내가 아주 효율적인 대통령이다. 쇼잉을 해야 되니까 또 의사들을 막 탄압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홍콩 가볼게요. 홍콩에서 이 국가안전조례, 이 국가보안법 같은데 이걸 지금 의회에 통과를 했는데요. 외국 세력과 연계해서 반역이나 내란을 꾀하면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야, 이거 엄청난 것 같은데요, 그죠? 네. 홍콩 여행하기도 힘들겠는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보세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아니고요. 2019년에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네. 그래가지고 중국 그 본토의 중앙정부가 이 홍콩 내에다가 그 다음 해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거를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 거기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분열, 정권전복, 뭐 테러활동, 외세와 결탁 등 이 4개 항목의 최고 무기징역으로 다스린다라는 법을 이미 시행을 2020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홍콩 외의 지역에서도 그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 발언을 하면은 잡혀가요. 그게 외국인일지라도. 그래서 저는 홍콩을 갈 생각이 없고 가서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저는 홍콩 비판 발언 워낙 많이 중국 발언 비판 발언 많이 해서 갈 수가 없는데 그걸 이제 홍콩이 아닌 중국 본토의 법으로 다스리니까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효력에 있어서 이거 효력이 없는 거다 이러고 계속 비판을 거니까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을 향해 가지고 야 니들 빨리 자체적으로 이거 입법화 시켜라고 푸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입법화 시킨 홍콩 내부적으로 입법화 시킨 그 과정에 불과하고요. 이미 시행되고 있던 거고 이제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 외부 세력과 연계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가중 처벌을 하는 부분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말하는 외부 세력. 우리네.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네. 네. 뭐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또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외부 세력과 결탁했는데라고 그냥 갖다 붙이면 다 그렇게 규정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우리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이제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어떤 뭐 정견 발표를 한다. 그러면 또 해당될 수 있겠네요. 예, 네. 큰일 나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런 절대로 외부 세력과 결탁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권도 굉장히 강화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붙잡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번에는 어떤 내용까지 들어갔냐면 반영 모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걸 혐의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불고지죄. 예, 맞습니다. 불고지죄.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재판도 임의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잠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예, 익숙한 그거 네, 있죠. 예, 네. 그게 이제 홍콩에서 전반적으로 완전히 강행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 이야기 짧게 하고 끝을 낼게요. 네. 일본이 그래도 명색이 선진국인데 지금 감염병이네요. 병이 엄청나게 확산된다고 하는데 병 이름도 어려워요. 연쇄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 STSS인데 우리 저기 알파고 신하시 기자님 이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지금 378개 정도로 이제 집계됐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 의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진짜 위험하냐? 그럼 일본에 이제 물론 갈 계획인 당분간 없긴 하지만 네네.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코로나만큼은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거 좀 약간 일본에서 많이 빠르게 이제 확정됐다는 이유가 안 그래도 일본이 노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이제 몸이 약하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퍼졌다고 해요. 노약자들이 많아서 그렇구나. 네. 야, 여기서 또 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나오네요. 자, 오늘 말씀은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알파고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뉴스 인사이다 프라임 어떠셨나요? 생방송 라이브로 끝났습니다만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SNS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